소득공제까지 돼야지만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되고, 결정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이 드디어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남은 게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로자라면 다 적용해주는 세액공제가 있고요. 자녀가 있으시거나 또 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세액공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김 이사님,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네.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이제 꽤 커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청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은 90%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도는 150만 원이긴 해요. 심지어 세액공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매월 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제도를 적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연말정산 때 한 번에 신청해서 다 돌려받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래요. 엄청나게 많은 해당이 되겠네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또 할 말이 있으신지? 감면을 해주는 건 좋아. 근데 이게 또 중소기업 업종마다 차별을 둬요. 다 해준 게 아니고 의료,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이제 특히 전문 서비스 여기에 법무, 회계, 세무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돼, 회계법인이.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게 안 돼요. 볼 때마다 좀 미안해 죽겠어. 우리 중소기업이잖아. 중소기업인데 업종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 왜 차별을 두는 거야, 이거? 차별을 두려면 급여 기준으로 차별을 두시던가. 왜 업종별로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 가면 맨날 권유하는 개인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여기 가입하면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한도가 또 있어요. 인간 납입 한도가 7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 700만 원인데 세대를 받으면 100만 원 정도까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50세 이상 한도가 조금 높은데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금적인 것도 고려하셔야 되지만 그 이제 본인의 자금 흐름도 고려해야죠. 납입 한도가 700만 원이면은 월 50에서 60을 납입해야 돼요. 매월 꼬박꼬박.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비타고 있는 시대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것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다 다시 토해내야 돼요. 유지하실 분만 하시고, 여담으로 제 주위에 회사분들이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하나같이 다 깼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도 깼지. 다 토해냈잖아 또. 내야지 뭐. 어쨌든 공짜는 없어요. 네. 본인의 투자 성향, 안정적인 거 원하면 사실 5, 60만 원씩 돈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세액공제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일반 보장성 보험 12%를 해주는데요. 한도는 100만 원, 세액공제는 12만 원이겠네요. 100만 원에 12%니까.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15% 해주고, 그것도 한도는 연 100만 원이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에 15% 지출한 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교육비는 본인 거는 다 해줘요.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15%를 때려가지고 세공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건 또 취약자 아동에만 해당돼요. 영어 유치원 학원비는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학원비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교복 구입비 같은 거 될 것 같은데? 교복 얼마 써 근데? 교복에? 비싸지 비싸요. 비싸? 몰라, 나. 비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의료비 세액공제예요. 만약에 어쩌다가 의료비를 많이 쓰셨다, 그리고 가족까지 쓰셨다 하면은 이걸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의 15%를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700만 원 한도에 본인 고령자가 계시거나 장애인을 위한 지출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이건 다 해준다는 거죠. 요거는 그렇죠. 성형수술 이런 거는 안 되죠. 이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되게 좋네요. 네, 내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실비보험으로 받았어.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는 신청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있는 건 산후조리원 지출액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이건 얼마 전에 생긴 거예요. 사실 자녀를 최근에 출생이 있었다 싶으면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돌려받을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게 문제야.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제목이 이래.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서 2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자, 보면 다들 이게 200만 원 돌려받는 걸로 이제 오해를 하잖아. 당연히 저게 15% 때려야 돼. 세액공제라니까. 그리고 이 의료비 세액공제 자체가 1903% 초과하는 분만 적용이 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연봉의 3% 이상을 쓴 것만 세율을 때려가지고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3% 이상 쓰려면 진짜 아파야 돼. 정말 고령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감기 이상의 돈을 써야 되는 병원비 정도 돼야지만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제가 이거 침생대 계산해봤어. 연봉 5천만 원이야. 산후조리원 한 300만 원 하니까 그럼 세액공제 7만 5천 원 받아요. 많은 건가? 기사가 이렇게 나와야 돼. 연봉 5천만 원, 산후조리원 300만 원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세금 효과는 7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어그로 끌어야 되니까 그냥 200만 원 연말정산 가능 이렇게 나오는 거지.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한도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이니까 그거 하시면 영수증 나오잖아요.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교, 법정단체, 대표적으로 헤비테트 이런 데. 기부금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통 연말정산 하실 때 홈택스 들어가서 다 다운로드 받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락되는 것들이 특히 기부금에 조금 많아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면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연 750만 원 한도로 10%를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월세 내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하실 때 필요한 거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시고 월세 지급한 이체 증빙금 확인증이 이 두 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궁금한 거였는데 여기서 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 연말정산은 제 생각인데 근로자를 위해서 제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려면 집주인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포착이 돼. 집주인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당연히 싫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서에 실제로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그렇죠. 네네. 결론적으로 필요 없으면 당연히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봐봐, 신청하면 또 집주인이 또 막 불편해지잖아. 최소한 1년은 살아야 되는데 집에 오는데 마음 불편해? 없나? 싫어. 얼마나 불편해. 뭐 저는 안 불편해서. 그리고 뭐 혹시나 임대인과 이렇게 관계가 불편하시다 하시면 이사한 다음에 과거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내가 이사한 다음에 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돌려받고 집주인은 어차피 남이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꿀팁 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랑 감면까지 이제 연말정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뭘 비교하냐면 급여 소득자이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세금이 있어.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더 많다 그러면 납부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매달 냈던 게 훨씬 더 많이 냈네? 라고 하면 연말정산 돌려받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값은 똑같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기회비용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연말정산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제가 볼 때 하루 투자하면 되거든요. 하루를 투자하시는 분과 투자하지 않는 분이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번다, 나는 여기 투자 안 할래, 그러면 저도 이해해요. 나는 일하는 게 차라리 더 기회비용이 있는 건데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씩 받는 고소득자분들 많은 건 아니고, 하루 정도는 투자해서 모두가 해피하게 가족끼리 외식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게 이걸 꼭 이때 와서 이제 우르르 다 쏟아내는 거야. 봐요, 2020다 끝났잖아.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려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연말정산을 위해서 1년을 보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마저도 뭐 각종 요건도 있고 한도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맥이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연말정산 때문에 괜히 뭐 지금 여기저기 뭐 뜯어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제 1년 편하게 살자는 게 제 생각이고, 내 삶에 그냥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임 베스트셀러더라고. 뭐 물론 제가 뭐 몰라 전부 다 폰차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쏟을 에너지 다른 데 집중하시고 잠좀 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했던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모두 정리가 됩니다. 저희 회계법인도 이번에 최소 1000명 정도 연말정산 할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 자료라이 저희가 말씀드린 세법 조문을 토대로 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너무 연말정산에 대해 걱정,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만 잘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회계사님이 설명 주셨던 혜택 같은 것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1년 뒤에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1년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뭐 맞고 틀리다 개념은 안 나올 것 같고 성향 차이인 거고, 오늘 이렇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거, 제가 정보의 전달을 토론회 형식으로 한 거다 보니까 그 이상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